중부 해안선에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작은 마을 탄빈. 이곳은 파도 소리에 잠들고 바람 소리에 깨어나는 곳이었다. 백사장은 끝없이 이어졌고 소금 내음 짙은 바닷바람이 마을을 감쌌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가거나 땅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들의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순박하고 단단했다. 그 마을에 똑같이 생긴 두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마이와 안생김새도, 목소리도, 심지어 걸음걸이마저 닮은 쌍둥이 자매였다. 그러나 성격은 딴판이었다. 언니 마이는 조용하고 사색적이었다. 늘 책을 끼고 다녔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아이들이 웅성대는 시장 골목보다 바닷가 외딴 바위가 더 편안하다고 말하곤 했다. 반면 동생 아는 생기 넘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동네 아이들을 이끌고 물장난을 치거나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을 따오고는 이건 우리 둘목이야 하며 웃었다. 둘은 단지 닮은 꼴 자매가 아니었다. 서로를 자신보다 더 아끼고 믿는 사이였다.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가 밤새 머리를 감싸 안고 지켰다. 학교에서 누군가 마이를 놀리기라도 하면 아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다. 마이는 안이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아무 말 없이 집에서 소독약을 들고 나섰고 아는 마이가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 말 없이 좋아하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와 건넸다. 그들의 부모는 해녀와 어부였다. 아버지는 파도가 높건 낮건 배를 끌고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개를 팔거나 밥을 팔았다. 집은 나무로 지은 단층집으로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마당에는 바닷물에 씻긴 조약돌이 깔려 있었고 그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이 자매의 아침 일과였다.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떡을 빚고 전을 부쳤다. 마이는 정성스럽게 떡을 빚고 아는 몰래 한 입씩 집어먹으며 장난을 쳤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내 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야. 나중에 커서 시집가도 서로 절대 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자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절대 떨어지지 말자고 속삭였다. 시간이 흘러 마이와 아는 18이 되었다. 마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동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며 책 읽는 습관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교사가 되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다. 아는 동네 미용실에서 심부름을 하며 언젠가는 자기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녀는 패션 잡지를 오려 벽에 붙여놓고 매일 거울 앞에서 새로운 머리를 시도하곤 했다. 그들이 함께 걸을 때면 사람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담은 시선을 보냈다. 저게 쌍둥이 자매야? 어쩜 저리 하나같이 생겼대. 저런 자매는 천생연분이지. 서울 가면 배우한다 해도 믿겠네. 이런 말들 속에서도 자매는 겉모습보다 아내 유대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해 봄, 바닷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에서 어떤 사업가가 탄빈에 에코 관광 프로젝트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모두가 궁금한 눈으로 회관에 들어섰고 그 안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 낡은 백팩, 편안한 눈빛. 그의 이름은 응우엔 민중. 사람들은 그를 그냥 중씨라고 불렀다. 그는 단상에 서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이 아름다운 바다와 마을의 정취를 해치지 않고 외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정치인처럼 매끄럽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자매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마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고 아는 앞줄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중 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이후 마이와 아내 인생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였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조였다. 그 남자의 이름은 단지 중이었지만 그가 탄빈에 뿌린 감정의 씨앗은 자매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under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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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core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일부약 1100단어 분량입니다. 중 씨가 탄빈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 날부터 자매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는 아이와 안이 함께 운영하던 코코넛 음료 가게 근처였다. 해가 지기 전 파도가 잦아들 무렵이면 중 씨는 늘 그곳을 찾아와 앉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갈증을 달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은 단지 음료가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안은 언제나 먼저 다가갔다.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오늘도 오셨어요. 중 씨? 하며 말을 걸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생기 넘쳤다. 머리를 질끈 묶고 햇빛에 탄 피부로 웃을 때면 마치 바닷바람 그 자체처럼 자유로웠다. 중 씨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자주 웃었고 때때로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에서의 삶,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도시의 공허함에 대해 그는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반면 마이는 늘 조금 뒤편에 있었다. 안이 말을 걸고 있을 때면 그녀는 음료를 따르거나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다. 중 씨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녀는 미소만 남기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관심이, 조용한 떨림이 있었다. 말은 없지만 감정은 감출 수 없는 법. 마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 중 씨는 마이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항상 조용하시네요. 글을 쓰시나요? 마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그냥 일기예요. 생각 정리용. 그는 웃으며 말했다. 문장이 정갈해 보이세요. 조용한 사람들은 안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마이는 그 말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되뇌었다. 그날 밤, 자매는 방 안에서 함께 누워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은 달랐다. 천장의 대나무 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마이야, 너 중 씨 어때? 마이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좋은 분이시지. 안은 웃으며 말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그 사람 좀. 마음에 들어. 마이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 잘 됐네. 안은 조용히 속삭였다. 너도 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니야. 난 그런 거 없어. 하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과 멀었다. 며칠 후, 중 씨는 마이에게 손편지를 건넸다. 별 내용은 아니었다. 자신이 처음으로 바다 마을에서 느낀 고요함에 대한 글이었다. 그는 마이의 글쓰기 취향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고 그것이 마이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밤새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바다 제사와 함께하는 민속축제. 중 씨는 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 행사에 참가했고 안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다. 민속춤을 함께 추고 장터 음식을 나르며 두 사람은 함께 웃고 떠들었다. 사람들은 중 씨랑 안이는 잘 어울린다며 수군거렸고 마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안은 자주 중 씨의 옷깃을 고쳐주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중 씨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마이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듯한 허공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이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모래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모래를 쥐고 천천히 흘려보내며 중얼거렸다. 이건 욕심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자신이 안보다 먼저 느낀 감정이라 해도 먼저 고백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지금은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걸까? 그녀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되풀이했다. 며칠 후 안이 마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 고백했어. 중 씨한테. 마이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미소 지으며 물었다. 뭐래? 안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냥 생각해본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마이는 알 수 없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 그러나 그것은 곧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중 씨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편지를 보냈다. 안에게는 그의 고민과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였고 마이에게는 그녀의 조용한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위로였는지를 말하는 편지였다. 두 자매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그 편지를 읽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단단히 해갔다. 마이와 안 같은 얼굴, 같은 과거, 같은 사랑. 그러나 두 마음은 서로 다른 길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직 누구도 몰랐다. 이 감정의 끝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매의 평온했던 세계 중 시라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설렘이자 위협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이 언젠가 가장 큰 소리로 터질 날이 머지않았다. 2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길이 약 1100단어로 일부와 완전하게 연결되며 중심 갈등을 서서히 형성하고 감정선을 천천히 올려주는 구간입니다. 한 달이 흘렀다. 중씨는 여전히 탄빈 마을에 머물렀고 두 자매와의 관계는 애매한 긴장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 익숙해졌고 그의 관광 프로젝트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졌다. 안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 씨에게 다가갔다. 해가 지는 무렵이면 중 씨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과일을 들고 갔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함께 참여하며 도우미처럼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차렸고 그의 하루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었다. 마이는 반대로 중 씨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안과 중 씨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자리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질투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썼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눌러 담았다. 그것이 그녀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 씨는 마이를 바닷가로 따로 불렀다. 저녁 노을이 해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그는 모래 위에 앉은 마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냥 마을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 덕분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신 때문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는 깜짝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 씨는 계속 말했다. 안 씨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밝고 따뜻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마이 씨는 다른 이유로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조용한 배려. 그리고 그 속의 깊이.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중 씨의 마른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마이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안을 바라보았다. 동생은 평소처럼 배시시 웃으며 잠들어 있었다. 마이는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있는 감정이 언젠가 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안이 마이에게 말했다. 나 오늘 중 씨랑 산책했어. 우리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언니가 바빠 보인다고 해서 그냥 둘이 갔어.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은 이어 말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말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나 진짜 이번엔 진지해. 언니도 마음 있으면 말해줘. 그 말에 마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런 감정 아니야. 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대답은 거짓이었지만 마이는 그 거짓으로 동생의 웃음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뒤 상황은 급변했다. 중 씨가 마을에 정식으로 관광사업 제안서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과 회의를 주도했다. 안은 그의 통역자처럼 옆에서 설명을 도왔고 마이 역시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갈등을 드러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중 씨는 마이와 다시 만났다. 그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에게 손편지를 하나 건넸다.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과 안 씨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에게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마이는 편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서 편지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며칠 후 안이 마이에게 깜짝 발표를 했다. 중 씨가 나랑 정식으로 사귀자고 했어. 드디어. 그 말에 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잘 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안은 자매의 팔짱을 끼며 기뻐했고 마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마이는 중 씨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마음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편지를 전하고 나서 마이는 그날 처음으로 깊게 울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픈 것이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진짜였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몇 주 뒤 마이와 안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안이 말했다. 언니, 우리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가 포기해야 해. 우리 같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안은 조용히 대답했다. 같은 남자랑 같이 결혼하는 거야. 그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자매다운 제안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한날 신문에 실렸다. 탄빈 마을, 두 자매 한 남자와의 결혼, 전례 없는 사랑의 형태. 그들의 선택은 누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시작이 끝까지 따뜻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자매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 위로는 이제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세 사람의 결혼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탄비는 한순간에 소용돌이에 빠졌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 라는 수군거림이 골목마다 퍼졌다. 일부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또 다른 이들은 분노 섞인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이와 안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안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우리는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중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그의 표정엔 어딘가 불안함이 감돌았다. 결혼식은 단출하게 치러졌다. 마을 해변가에 작은 천막을 치고 소박한 음식을 준비했다. 사진사 대신 아내 친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객은 적었지만 그 자리는 묘하게 엄숙했다. 마이와 아는 같은 드레스를 입고 중 씨는 흰 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채 그들 사이에 섰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은 이후 오랫동안 마을 회관 뒤편 벽에서 말없이 사람들을 응시하게 된다. 결혼 후 셋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과거 바닷가 창고였지만 중 씨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 아늑한 주택으로 바꾸어 놓았다. 두 개의 방과 하나의 거실, 바다를 향한 창문이 있는 집. 그들은 그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거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선 미묘한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아침에는 셋이 함께 식사를 했고 마이는 주로 요리를 맡았고 아는 설거지를 했다. 중 씨는 일찍 마을 회관이나 회의 장소로 향했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그는 여전히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균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내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중 씨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마이가 중 씨와 책에 대해 대화하거나 그가 마이에게 조용히 미소 지을 때면 아는 그 미소의 의미를 따져 물었다. 왜 언니한테만 그런 눈빛으로 웃어요? 아는 어느 날 밤 중 씨에게 물었다. 중 씨는 놀라며 대답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마이는 조용하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신경 쓰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아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엔 질투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이는 옆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집에서 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자꾸만 중 씨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말투와 손짓을 기억해버리는 자신을 미워했다. 며칠 후 중 씨는 마이에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요즘 너무 숨막혀요. 안 씨는 감정이 풍부해서 좋지만 점점 내가 뭘 해도 틀린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언도 하지 않았고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이는 중 씨의 손길에 흔들렸다. 거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키스도 포옹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깊고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 손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마이의 마음 깊숙한 곳을 열어버렸다. 그 이후 마이는 더 조심하려 했지만 아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이가 중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투를 드러냈고 어느 날은 그를 붙잡고 울며 말했다. 나 언니보다 먼저 고백했잖아. 언니가 뒤늦게 마음 준 거잖아. 왜 언니가 더 특별해 보이는 거야? 마이는 안을 꼭 안으며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난 항상 물러서려고 했어. 그러나 그 말은 안의 상처를 덮기에는 부족했다. 사랑 앞에서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누구의 마음이 더 가까운가였다. 중 씨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처음엔 두 사람 모두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는 고민 끝에 마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 했고 아내에게 더 집중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마이는 외로워졌다. 그녀는 서서히 식욕을 잃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손에는 글 대신 빈 종이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없어져도 아무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심해졌다. 아이들이 뒤에서 두 아내 저게 뭐람 하고 수군거렸고 장터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딸들을 불러 이런 삶이 너희한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아는 고개를 숙였고 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겉으론 하나였던 세 사람의 관계는 안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진실이 마침내 그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세 사람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균열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탄빈의 밤은 더 조용해졌다. 파도 소리는 낮아졌고 바람은 차가워졌으며 세 사람의 집안에서는 말보다 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엔 여전히 가족이었지만 눈빛과 숨결, 식탁 위의 접시 배열까지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마이는 그 변화에 가장 먼저 익숙해졌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누르고 아내 눈치를 보는 습관이 들었다. 아는 감정의 기복이 더욱 심해졌고 자주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였다. 중 씨는 어느 누구도 달래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가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마이는 혼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거리 구석의 카페에서 중 씨가 낯선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도시적인 분위기에 단정한 외모를 가졌고 그녀와 중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중 씨는 여자의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그 순간 마이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비를 맞은 채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날 밤 마이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했고 평소처럼 아내 옷을 개었고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중 씨는 우리와 함께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며칠 후 마이는 용기를 내어 중 씨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중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옛날 친구야. 예전에 도시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우연히 만난 거였어.
손을 잡은 건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마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중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안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둘의 대화를 눈치챘고 시선을 번갈아 옮기다가 마이에게 소리쳤다. 또 언니야. 왜 또 언니가 먼저 알아? 왜 또 언니가 묻고 언니가 따져?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엔 배신감이 가득했다. 마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본 것조차 죄가 된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 언니, 혹시 그날 밤중 시 손 잡았어?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너무도 아팠다. 마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났고 그 소리가 마치 세 사람의 관계를 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마이는 짐을 싸지 않았다. 그러나 방에 불을 켜지 않고 식탁에도 앉지 않았다. 안 역시 침대에 누운 채 등을 돌리고 아무 말 없이 밤을 지새웠다. 중 씨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새벽녘까지 누구도 서로를 찾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고 마이는 결심했다.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안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그래서 조심스레 안의 방을 노크했다. 안아, 얘기 좀 하자.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안의 얼굴은 부은 눈과 창백한 입술로 가득했다. 마이는 안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이 오히려 해방이 될 줄 알았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만이 밀려왔다. 언니는 진심이었어? 응. 근데 너도 진심이었잖아. 그래서 더 미안해. 서로를 사랑했던 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을 사랑했단 게 너무 아픈 일이었어. 안은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마이는 천천히 그녀를 안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날 밤 마이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해변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탄빈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중 씨에게 쪽지를 남겼다. 이젠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건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요. 나와 아는 당신을 통해 상처를 받았지만 당신 덕분에 진짜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중 씨는 텅 빈 방을 바라보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는 눈이 붉게 부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엔 한때 세 사람이 함께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그들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는 중 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아이를 가졌어. 중 씨는 놀라 멈췄고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감정도, 책임도, 사랑도 무게를 알 수 없는 채로 공중에 떠 있었다. 탄빈 마을의 새벽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는 부엌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뱃사람들의 고동 소리와 함께 어렴풋이 새벽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머그잔을 쥐고 있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마이 없이 맞는 첫 번째 새벽이었다. 며칠 전 마이가 떠난 후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는 마이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문틈으로 아직도 언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감히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언니를 몰아낸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중 씨와 마주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중 씨는 마이의 쪽지를 여러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마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으며 아내게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메일을 보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거나 동네를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조심스럽게 중 씨에게 임신 사실을 밝혔다. 그 순간 중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반가움보다 당혹스러움을 먼저 읽어냈다. 축하한다. 중 씨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다. 아는 알았다.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 누구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아는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무런 동행 없이 홀로 진료실에 앉아 초음파를 받았다. 작은 심장이 화면 속에서 뛰는 걸 보고 그녀는 처음으로 배속 생명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다. 의사는 아내게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임산부의 정신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현재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아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상의할 사람은 없었다. 언니는 떠났고 중씨는 아직 감정의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집에 돌아온 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하얀 종이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언니, 언니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언니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언니가 내게 엄마 같고 친구 같고 심지어 거울 같았다는 걸 이제야 알아. 언니 없이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워. 하지만 나 아이를 낳기로 했어.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사랑 앞에서 약해졌는지 이 아이가 커서 이해해줄까? 언니, 나 괜찮아질까? 그녀는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전송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을 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마이는 자신이 머무는 작은 여관에서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꿈에 안이 나왔고 마당에서 웃던 중 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움이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탄빈 마을에서 온 낡은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중씨가 쓴 편지였다. 마이,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이기적이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어. 내가 떠난 후 아니 내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너를 잊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너를 그리워하고 내가 내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너무 늦었지? 그래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계절이야. 항상 고마웠어. 마이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분노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랑은 시작부터 틀어졌고 어떤 책임은 마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흘렀고 아내 배는 점점 불러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그녀가 매일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병원에 다니고 새벽마다 혼자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말없이 응원하게 되었다. 몇몇은 그녀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중씨는 그녀를 도와 마당을 정리하고 방에 커튼을 새로 달아주었다. 어느 저녁 아는 중 씨에게 물었다. 정말로 날 사랑한 적 있어요? 중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사랑했어. 마이와는 다르게. 너는 태풍 같았고 마이는 햇살 같았지. 나에겐 둘 다 필요했어. 그런데 결국 나는 욕심이었고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 아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 역시 자신의 몫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몇 주 후 아는 출산을 앞두고 마을의 조산원에 입원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긴 고통 끝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조용한 새벽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고 중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처음 안았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아기의 이름은 민결로 지어졌다. 결은 매듭이란 뜻이었고 이 아이가 모든 얽힌 고통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그날 밤 아는 출산의 고통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민결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살아. 한편 같은 시간
마이는 여관 창밖으로 별이 떠있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민결아, 잘 살아줘. 너는 태어나자마자 세 사람의 상처를 품은 존재야. 하지만 엄마들과 달리 너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를 준비하며 자신도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결이 태어난 지 2달이 지났다. 탄빈 마을의 해안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봄 기운이 바닷가를 따라 살랑살랑 퍼졌다. 아는 낮잠을 자고 있는 민결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이는 손가락을 움켜쥐며 잠결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는 오래된 무게 하나가 가슴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의지가 더 컸다. 아이를 낳은 이후로 그녀는 조금씩 다시 자신의 중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중씨는 민결을 돌보며 차츰 변해갔다. 그는 아이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마다 분유를 데우고 마당에 아이를 안고 나가 햇빛을 쐬어주었다. 예전에 방황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탄빈 마을에 도착했다. 마이였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채 조심스럽게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작은 배낭 하나를 맨 채 집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아니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눈빛만이 오가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천 마디의 말을 대신 전했다. 왔구나. 아니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 많이 컸어? 마이가 물었다. 태어난 지 2달 됐어. 이름은 민결이야. 매듭이라는 뜻이야. 마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아봐도 돼? 아는 아무 말 없이 민결을 마이의 품에 안겼다. 마이는 아이를 받아 안고 조심스레 품에 끌어안았다. 작은 심장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닿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이는 그녀의 눈물을 느끼기라도 한 듯 눈을 깜박이며 조용히 웃었다. 이 아이는 참 따뜻하구나. 마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우릴 닮았으니까 아니 답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익숙한 집, 익숙한 찻잔, 익숙한 바람.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마이는 중 씨에게 물었다. 민결이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아침에 일어나면 웃고 잠들기 전엔 손가락을 꼭 쥐고 자. 내가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야. 내가 아빠가 될 수 있다고는. 마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내가 아빠가 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에게 너는 단 한 사람뿐인 아버지니까 그 책임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 중씨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더 이상 마이에게 변명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에 머물렀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진실했기에 이제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마이는 아내에게 함께 바닷가를 걷자고 제안했다. 자매는 바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파도는 발끝에 스치듯 다가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왜 돌아왔어? 아니 물었다. 민결이 때문이기도 하고 너 때문이기도 해. 그리고 나 자신 때문이야. 도망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보고 싶었어.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다시 마주쳤을 때 내가 날 미워할까봐.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너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였어. 아는 걸음을 멈추고 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언니가 떠나서 화가 났어. 그리고 언니가 중 씨를 떠나보냈다고 생각해서 억울했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언니뿐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알아. 언니가 붙잡지 않은 이유를. 사랑은 가끔 놓아주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
마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나 사실 무서웠어. 엄마도 아빠도 없이 아이를 낳는 게. 그런데 아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더라. 그냥 사랑이야. 그 마음이면 충분해. 마이는 아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둘 사이에 얼어붙었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마이는 민결을 재워주고 아내에게 말했다. 내일은 다시 떠날 거야.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어. 괜찮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언니가 어디에 있든 우린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땐 민결이랑 손잡고 바닷가 걷자. 응, 언니가 민결에게 보여줄 이야기가 많을 거야. 다음 날, 마이는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다. 이별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민결은 마이의 품을 기억할까? 아니, 아마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 품에 눈물이 닿았다는 것, 그리고 그 눈물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는 민결을 품에 안고 창밖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민결이는 언젠가 이야기를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 너는 이해하게 될 거야. 진짜 가족은 때론 피보다 깊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꿈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이가 떠난 지 몇 주가 지났다. 탄빈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고요했지만 바다의 냄새와 바람 속 어딘가의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결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아는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해안가를 거닐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중씨는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부성애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짓누르는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 그림자는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아니 우연히 마을 회관 앞을 지나던 중 어르신들의 모임에서 새로 돌아온 마을개발위원회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구청에서 들고 온 서류를 펴놓으며 말했다. 탄빈 해안개발 사업,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대기업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리조트랑 상업지구 들어온다고 해요. 마을 도로도 확장하고 배관도 전부 교체해준다더군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했다. 그 자리에 있던 노인, 중년 여성들, 어민들까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불과 몇 년 전 똑같은 이유로 탄빈은 한 차례 고통을 겪었다. 마을 사람들을 속여 땅을 빼앗으려 했던 그 남자, 중씨의 이름은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도 그러지 않았나. 좋은 조건 내걸고 결국엔 자기 이득만 챙겼지. 그 남자랑 결혼한 집 딸은 잘 사는가? 아직도 함께 산다더라. 아이도 있다며. 그날 밤 아는 저녁을 차리다 말고 중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발, 다시 추진된대. 중 씨는 젓가락을 멈추고 천천히 안을 바라보았다. 나도 들었어. 구청 쪽에서 연락 왔더라. 내가 전에 맡았던 프로젝트를 참고 자료로 삼고 싶다고. 그럼 당신 다시 관여할 거야? 아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일에서 손 뗀 지 오래야. 지금은 민결이랑 너랑 지키는 게 먼저야. 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안을 정면으로 덮쳤다. 며칠 뒤 마을 청년회에서 회의를 열었다. 주제는 단 하나, 해안개발 사업 반대 여부. 회의는 격렬했다. 어떤 사람은 찬성했다. 마을이 너무 낙후돼 있어. 병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애들 다 나가서 살아.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와.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반대했다. 우리가 바다를 잃으면 남는 건 시멘트 건물뿐이야. 조개 캐고 김 양식하며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가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중 씨의 이름을 거론했다. 전에 우리 마을 속였던 그 인간, 아직도 여기 살고 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휘둘렸던 사람도 있었지. 중 씨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안보다 빨랐다. 다음 날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그의 가게 앞에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곧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그때 너 때문에 우리 땅 계약할 뻔했어. 지금은 또 뭐 꾸미는 거냐? 중씨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 그리고 그때 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맹세. 믿을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짓 안 했지. 이야기는 격해졌고 마치만이 민결을 안고 오던 중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민결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 지금 누구보다 우리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때 일, 저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선뜻 반응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아이까지 낳았으면 감싸는 거겠지 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날 밤 안과중 씨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아는 말했다. 우린 아직 이 마을에서 용서받지 못했어.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어. 난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남았는지를 보여줘야 해. 며칠 후 아는 마을 여자들과 함께 소규모 반대 서명을 시작했다. 개발의 장단점을 직접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설득했다. 그녀는 중 씨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대신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아이가 자랄 마을은 자연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녀의 말마다 담겨 있었다. 중 씨는 묵묵히 뒤에서 도왔다. 트럭으로 반대 서명을 실어 나르고 회관 정리를 도왔다. 그의 침묵과 행동이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변했다는 말,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여줘야 하오. 말이 아닌 삶으로. 중 씨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그날 저녁 아는 민결을 안고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민결아,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거야. 그게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이란다. 그 말에 민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도 되새겼다. 이 마을을 지키는 일, 그것은 용서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 싸움은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 진심, 그리고 책임. 그것이면 충분했다. 탄빈 마을에 다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번에는 단지 계절이 바뀌는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엔 사회적 바람이었다. 개발 찬반 갈등은 마을 전체를 둘러 나누었고 그 틈새에서 안과중 씨는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히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이장과 몇몇 노인들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지만 젊은 층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특히 한때 중 씨의 후배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우는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형님. 기회가 왔잖아요. 마을이 살려면 돈이 들어와야 해요. 나도 도시에서 고생했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흙 묻히며 살 거면 뭐하러 나갔다 돌아오겠어요? 중 씨는 조용히 들었다. 그는 상훈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돌아온 이유가 진짜 돈 때문이냐?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한순간 스치는 흔들림을 중 씨는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아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개발 찬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장소는 마을 회관. 누구든 와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은 긴장했고 몇몇은 참석을 망설였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관은 가득 찼고 외지인 몇 명도 기자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저녁 아는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종이에 써온 문장을 읽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말했다. 이 아이가 살아갈 마을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높은 빌딩이 세워지고 바다는 멀어지고 길거리에는 관광객들만 가득한 그곳은 우리가 알던 탄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발전도 필요해요.
병원도 없고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나가잖아요. 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발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지, 아니면 외부의 이익만 챙기고 우리를 밀어낼지, 우리는 그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침묵했다. 이어 서중 씨가 발언대에 올랐다. 수많은 눈이 그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직도 의심했다. 저는 여러분께 상처를 준 사람이 맞습니다. 한때 제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했고,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을에 돌아와 산 건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누구보다 무거웠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가족은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관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건 바로 마을의 노파 중 한 명, 평소 가장 보수적이었던 응이 할머니였다. 저 사람, 나도 한때 저주했지. 하지만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네. 하나둘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밤, 회의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입구에 있던 오래된 간판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다. 탄빈마을, 우리가 지키는 바다, 우리가 가꾸는 삶. 그 표지판은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그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상훈이 있었다. 그는 결국 중 씨에게 다가와 말했다. 형님, 나도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곳이 사라지는 건 더 두려운 일이네요. 중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상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 여인들과 함께 바다 쓰레기를 줍고 소규모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도시의 몇몇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고 반응은 뜨거웠다. 이런 게 진짜 여행이지요. 사람 냄새 나고 바다 냄새 나는 곳.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탔고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이 탄빈을 찾았다. 관광은 시작됐지만 대규모 자본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그들은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과 중 씨, 그리고 민결이 있었다. 민결은 이제 말도 트이고 사람들의 얼굴을 외우기 시작했으며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할 줄도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바다 놀러 오셨어요? 그 모습에 어른들은 웃었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는 순수함으로 마을의 미래를 품고 있었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로 묵이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과거도 있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품고 그들은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탄빈은 더 이상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 용서, 진심,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탄빈 마을은 잠잠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고요 속에 새로운 숨결이 깃들기 시작한 상태였다. 개발이라는 미끼에서 벗어나고 오랜 상처를 마주하며 사람들은 비로소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아는 이른 아침, 바닷가로 나왔다.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고 파도는 하얀 포마를 남기며 부드럽게 해변을 때렸다. 그녀의 곁에는 민결이 있었고 손에는 작은 통발이 들려 있었다. 요즘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갯벌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바다와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고둥 잡을 수 있어? 그럼 잘만 숨어 있지 않으면 다 잡을 수 있지. 민결이 환하게 웃었다. 웃음 속엔 더 이상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안과 중 씨의 꾸준한 애정이 아이의 마음에 천천히 빛을 들였다. 중 씨는 한쪽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배낚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탄빈 체험 마을은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도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중 씨의 손에는 물때와 바람을 기록한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다와 살아온 증거였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는 조촐한 축제가 열렸다. 이름하여 탄빈 바다의 날.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다. 젊은이들은 무대를 만들고 아이들은 노래를 연습했고 어르신들은 전통 음식 부스를 열었다. 아는 축제 사회를 맡았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모두가 그녀를 추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을 지킨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했다. 무대 위에서 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날, 저는 바다에게 다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모든 이에게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고 민결은 무대 아래서 손을 흔들었다. 중 씨도 무대에 올라왔다. 그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환히 웃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즈음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짧은 연극이 시작되었다. 연극의 제목은 바다가 들려준 이야기. 바다를 지키는 작은 마을이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서로의 마음을 모아 다시 살아나는지를 그린 이야기였다. 대본은 민결이 초등학교에서 적은 글을 바탕으로 마을 선생님이 다듬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연극을 보며 웃었고 울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들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후 안과중 씨는 바닷가에 다시 섰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해변엔 고요만이 남았다.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말했다. 돌고 돌아 바다로 돌아왔네. 중 씨가 대답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 속엔 아픔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삶도 있었다. 아는 조용히 중 씨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나요? 가족에게 상처 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순 없잖아. 난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여기 남은 거야. 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그녀가 듣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민결은 당신 닮아서 바다를 참 좋아해요. 나도 그 아이처럼 다시 바다를 좋아하게 됐어. 당신과 민결 덕분이지.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파도는 섬세하게 모래를 어루만지듯 부서졌다. 그들의 발 아래엔 지난 날의 상처가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 함께 깔려 있었다. 다음 날 마을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마을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탄빈마을 협동조합이 출범했다는 소식이었다. 바다를 보호하며 마을을 지키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가자는 공동의 결의였다. 안과중 씨는 물론 상훈, 응이 할머니,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그날 민결은 어린이 100일장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의 글 제목은 내 마음속의 바다. 심사위원은 그 글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 아이는 바다가 슬픈 곳이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민결은 상장을 안고 아내게 달려왔다. 엄마, 나 상 받았어. 아는 아들을 꼭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바다 아이. 그날 밤 중 씨는 안과 민결을 데리고 바닷가에 작은 불을 피웠다. 조개를 굽고 고구마를 구우며 셋은 둘러앉았다. 민결아, 중 씨가 물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민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바다처럼 되고 싶어. 안과중 씨는 동시에 웃었다. 바다처럼? 응, 다 안아주고, 다 씻겨주고, 다 받아주는 그런 바다. 아는 눈물을 삼켰다. 그 아이의 말엔 자신이 해줄 수 없었던 수많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중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도 멋진 어른이 되겠구나.
바람이 불었다. 바다는 그 바람을 품고 파도를 보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다시 탄빈 마을의 해변을 찾아와 고요히 노래를 불렀다.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